공간 재구조화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교원 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실천하려면 과연 교원 지원단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 학교와 관련돼서 연구한 그 리스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그 주제들도 사실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디자인 이런 것들도 나눠져 있고, 그 학교 연구들도 보시게 되면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교 급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 급에 따라서 내지는 주제별로 굉장히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내에 각 학교 급별로 내지는 주제별로 다 다루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마다 모든 아마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을 다 포괄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역량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교급마다 주제별로 교원 지원단에 계신 선생님별로도 전문성을 앞으로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했었던 퍼실리테이터 활동들을 보게 되면 학교들마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여태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쭉 진행돼 왔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돼 가려면 과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 요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지원단이 필요한 단계를 먼저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뭐 기획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운영 단계까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쭉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공간 디자인 관련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기본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는 참여를 하시게끔 지금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 설계 단계 때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 때는 이제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 설계 시공 단계 때는 이제 한두 번 정도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나 시공 단계 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단계는 뭐니 해도 이 기획 단계, 아무도 이제 사실은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이 기획 단계, 공모 단계, 그 다음에 이것들이 최종 이제 시공되고 나서 쓰여지는 것이 최종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운영 단계가 중요한데, 이 양 단계는 현재까지 사실은 지원이 거의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계를 비춰봤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과연 교원지원단에서 해주면 좋을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것을 좀 언급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따지는 그 교육과정에 대한 그 퍼실리테이팅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학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것을 실천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해서 이 퍼실리테이팅 거버넌스는 과연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공모 단계가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하려면 사전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데,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앞에서 나왔었던 이 네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할 때 과연 그거 효과성을 어떻게 짚어봐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 내지는 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로 그 효과성을 어떻게 바라야 되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원 지원 활동을 하실 때 지원단에서 어떠한 거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18년도에 했었던 이 연구에서 이미 잘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학교 재구조화라고 하는 필요성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재구조화를 실천할 때 쓰여지는 도구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결국 학교 재구조화가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 선진화, 행정체계,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변화들 속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간이다. 이 관점이 학교 공간 재구조의 가장 큰 백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2018년도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개발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PDF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제가 한 20가지 정도의 공간 모형들을 이렇게 쭉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미래학교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가운데 보이는 저 모형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는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재구조화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져왔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많은 해외 사례나 문헌을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시한 게 이 모형이 되겠고요. 이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바깥에 이제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셔야 될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공간의 형태가 필요하냐, 공간 구성이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거꾸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공간이 이제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보면 교육 과정이 조금 소홀해도 공간을 먼저 혁신해 놓으면 교육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 보면 퍼실리테이터들이 활동하는 주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케이브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주체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특히 건축가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학교 공간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제안할 때도 첫 번째 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설 전문가 외에 교육과정 전문가도 같이 W에서 이제 이중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그냥 멈춰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의 경험 교류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제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이제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깐 이제 그 외부에 과연 학교 공간 재구조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고 계신지 이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내 수업하고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학교 공간 혁신이 이루어진 그 학교에서 이제 추후에 연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 공간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하신 상황인데 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이 그림이 그 학교의 이제 공간이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선생님이 교사학습 방법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장면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뭘 요청드린 지금 상황이냐면, 실제로 수업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신 뒤에 그 수업 계획에 쓰일 만한 그 잠재력이 있는 교사학습 방법은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사학습 방법이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업에 대해서 사실은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셨는데 그동안에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 이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공간이 만들어져도 쉬는 시간에 주로 쓰이고 애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수업 시간에는 그 공간이 거의 쓰여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왜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학교 공간 재구조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썼던 이 페이퍼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은 여러 횟수의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많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공간 디자인보다 수업 디자인을 훨씬 더 어려워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적용해서 쓰는 것 자체는 뭐 산 넘어 산인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교원 지원단에서도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교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사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뭐랑 이어져 있냐면 교육과정 퍼실리테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학교에서 지금도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활동을 하실 텐데, 이러한 거를 이 학교 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해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그 교육과정 퍼실리테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급별로 특성이 다 틀리고 주제별로 내지는 그 지리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저도 적용할 때마다 매번 고민을 해서 적용하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왜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고,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참고하실 만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얘기 자체는 제한적이고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참고문이냐면 해외에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컨셉을 잡을 때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프로세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네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커리큘럼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1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강조드렸던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커리큘럼이다. 이거는 이미 이 해외 문헌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가보셨겠지만 북미나 북유럽에 가 있는 학교들이 왜 달라 보이냐, 그거는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커리큘럼이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대로 보려면 뭘 결국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알고 있지 않는 한은 그 공간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안에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공간이랑 연관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교사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자체는 교사학습 방법이랑 제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헌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것지만, 예를 들어 뭐 강의 중심인지 아니면 토론 중심인지 아니면 개별학습 중심인지 아니면 실습 중심인지,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공간의 형태들이 직접적으로 바뀌게 있습니다. 물론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교사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교육과정 재구성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교육과정 재구성 중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학습 내용, 그에 따른 그 차시의 융복합에 관한 것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차 시와 4차 시를 융합시키고 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과연 1차 시와 4차 시에서 어떠한 교사학습 방법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를 따지시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학교 공간 재구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7차시면 17차시에 대한 거를 전부 다 교사학습 방법을 어떻게 다 정리하느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7차시가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부터 17차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핵심되는 차시만이라도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부터 17차시를 다 정리한다, 재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 일부에 하나서라도 내가 트라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학교 공간 재구조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 스터디 측면에서 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었던 그
케이스인데요. 이 학교에 들어갈 때도 제가 첫 번째로 분석했던 게 이 보시는 것처럼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분석할 수밖에 없냐면 A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면 쉬는 시간 이외에 교과 시간에 많이 써야 되고, 그 교과 시간이라면 그 중에서도 수업 차수 비율이 높은 교과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관점에서 먼저 들어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그 학년별 내지는 학교 급별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고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모든 분이 모든 학교부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하시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각 선생님별로 다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이제 지금 초등학교 사례니까 담임제고 모든 교과에 대해서 다 티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심화 교과가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일 경우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선생님이 많이 잘하실 수 있고 쓰시려고 하는 교과를 따로 뽑아낸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주로 근무하시는 층에 배치되는 공간이 과연 어느 교과 중심으로 학교 공간 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런 템플릿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과연 그 어떤 수업에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교사 학습 방법을 적용하실 의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공간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끌어낸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봤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선생님의 의견만 받을 수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님만을 위한, 그 시점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퍼실리테이터는 그걸 감안하는 것이죠. 감안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려지게끔 이제 나중에 공간 디자인을 이제 이루어내겠죠. 그 역시나 이제 교원 지원단에서는 이러한 거를 잘 반영을 하셔서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한테 잘 이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는 사실은 거의 접근하기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원 지원단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례인데요. 아주 이제 사실은 모든 학교들마다 저런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어떤 곳은 여유가 있지만 어떤 곳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자 참여 디자인, 교사 참여 디자인 하면서 이런 모양을 쭉 만들었습니다. 예,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모형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넘버링을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왜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 진도표에 그 공간별로 어느 차시 때 몇 번의 공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거기에 이제 체크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공간만 만드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과연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실지까지도 계획상에 다 집어넣은 것이죠. 이거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공간 디자이너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거 자체도 역시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 과정은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초등학교일 경우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중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네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별, 교과별로 전문 교원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어렵냐면 공간 아이디어 퍼실리테이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시게 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여력상.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퍼실리테이터는 어디까지나 교육과 공간을 연계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아마 추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공간 아이디어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시게 되면 문제가 이 건축가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건축가가 사실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이미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기능적으로 옮겨주는 역할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공간을 연계하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퍼실리테이팅을 잘하려면 거버넌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이냐면 미국의 에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피사 어세스먼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 가이드라인이 무슨 가이드라인이냐면 존 부시 대통령이 했었던 No Child Left Behind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학교 재구조화죠 결국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체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성공 키 요소가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요소는 누구냐면 교육청 담당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교육청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예산도 정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시공의 모양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담당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교장 선생님, 세 번째로는 학교 구성원, 네 번째가 이제 비용과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원지원단에서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교원지원단도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앞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자 그러면 어떻게 뭘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냐?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담당자와 네트워크 가져가셔서 사업 추진 프로세스라든지 난 사업자 선정 방식,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같은 곳에 이제 감독의 권한, 그 다음에 이걸 가장 만들고 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인데, 학교와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학교와 교육청을 연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이 교원지원단에서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간 퍼실리테이터와의 그 브릿지 역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공간 퍼실리테이터도 학교랑 연결돼야 되고 교육청이랑 연결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이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선생님이랑 학교랑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또 공간 디자이너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교육청과 학교가 갖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개념에 대한 것도 교육청과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울려지게 하게끔 하는 게 교원지원단의 역할이다. 이게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건 학교 현장만의 아닙니다. 이 결국은 이 학교만 혁신이라고 하는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 학교, 공간, 퍼실리테이터까지 이어서 이 세 개의 주체에 대한 총괄적인 그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사 1인으로 가능한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수나 컨설팅이나 워크숍을 해봤을 때 대부분 한 선생님하고만 저랑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선생님은 지금 보시는 건 주로 행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뭐를 하실 수가 없냐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로도 굉장히 과중하고, 이 담당 행정하시는 선생님 보통은 이제 부장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부장 선생님들은 그 보직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하실 여유도 없고, 문제는 이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실시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운영까지도 이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 행정하시는 지금과 같은 1인 체제의 그런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관련돼서 전담으로 해주실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최종적인 골은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 그러려면 결국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운영 단계 때 그 수업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성취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1인 체제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행정과 디자인과 총괄이 서로 어우러지는 적어도 3명 정도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의 역할도 역시
사실은 공간 디자이너가 해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구조를 사실은 공간 건축가들은 학교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1년이 있다 이분들이 다 학교를 떠나면 그 다음에 논의점이 없습니다. 논의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임 경관 연수를 반드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오신 분 최소한 적어도 3년을 초과하지 않으신 분들로 저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완전히 조성됐었을 때까지도 한두 분 정도는 남으셔서 공간에 대한 컨셉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죠. 예. 근데 이런 것 역시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교원의 어떤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건축가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이제 좀 교원 지원단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교사의 전담 체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사 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사전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필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활동 모습이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보시는 건 굉장히 잘 그리셨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코너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뭐를 지금 한 거냐면 한 선생님별로 각자 수업 계획을 간단하게 메모지에 이렇게 한 겁니다. 수업 디자인 하실 때 저렇게 많이 하시죠. 간단하게 뭐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지식 전달하고 마지막에 평가하고 이런 이제 일체화된 그 과정을 쭉 가져가실 텐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실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들한테 그럼 각 그 수업 내용별로 선생님들이 하실 공간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리셨으니까요, 실제로.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그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제1순위로 삼았었던 강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좋은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막 갖다가 이제 그리셨는데 실제로 해보면 본인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강의를 위한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디자인 워크숍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뭐랄까요, 갖고 있는 사고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되짚어봐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워크숍에 보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에 있는 학교 공간은 다 버리고 선진국의 미래학교를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다 개방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외 거를 카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 맞는 학교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저런 거를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공간 형태가 올바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뀌는 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더라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또 바뀐 게 나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에서 개별학습, 토론학습 이런 거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맥락은 우리가 갖고 기본적으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워크숍을 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200억짜리 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고 아마 공사를 들어갔을 거예요.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TF팀에 누가 들어가 있냐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들어가 있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70분의 선생님들이고 이제 제가 워크숍을 했는데 모시고서 워크숍을 하면서 가장 뛰어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한 선생님이 이 그림의 오른쪽에 제가 교사라고 써져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과목이 뭐냐면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선생님. 그리고 보직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보직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 TF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 뭐 다른 것도 잘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와 디자인적으로 뛰어나신 선생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참여 주체를 얘기했었죠. 예, 총괄 선생님, 행정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 세 분이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초창기 때는. 왜냐하면 디자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디자인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면 디자인 그 잘하시는 선생님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학교공간 재고조화 사업은 사실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발산해내고 또 끌어모으고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재능이 있으신 선생님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뭐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개발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이제 나름 운영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직교사 중심으로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전 그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선생님을 선별해내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거버넌스 구조 내에 참여시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교원지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보는 눈이 공간 디자이너들은 그걸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생님들이 직접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A, B 두 개의 학교에서 동일하게 학생 대상의 1차 디자인 워크숍을 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A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간 만에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B 학교는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냥 워크숍이. 근데 또 놀라운 공통점은 뭐냐면 A 학교, B 학교 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A하고 B 학교의 디자인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예. 그거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A 학교에서 그동안 건축 동아리에서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주로 뭐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포스트잇도 붙이고 하면서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공간을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워크숍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근데 B 학교는 뭐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형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모형 제작을 하는 것과 공간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모양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사실은 논의하다가 시간이 끝난 겁니다. 사실 저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지금 교원지원단에서 사전 워크숍을 하면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대한 역량이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실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 들어갔을 때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선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큼 공간 디자인은 오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게 거의 없다고 오해를 하거나 내지는 만들어진 걸 그냥 반영해야 됐다고 오해를 하시겠죠. 예. 하지만 전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 스케치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만큼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사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이미 다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도에 연구했었던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보면 그것의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적용했을 때의 그 출발점이 공장 생산 시설을 바꿨을 때에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어떤 층입니까? 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3, 40년 이상을 한 베테랑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학생들이 과연 학교 공간에서 그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야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물론 인정받지 않아도 사용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1차적으로 사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 심지어는 교사들의 역량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교원지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디자인 워크숍이 우선인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교사 디자인 워크숍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디자인 워크숍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서포트 해주시는 그룹이 누구냐면 교사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사전 디자인 워크숍을 하실지라도 그 중에서 누구 먼저 해야 되냐면 교사 디자인 워크숍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 디자인 워크숍을 모니터링 하시고 피드백 하셔야 올바르게 이게 신속하게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이런 걸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만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없이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얘기죠. 그럼 과연 이 효과성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라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대면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수업하시고 미러링을 통해서 여기다 책상 배열을 해놓고 그 영상을 갖고 오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잠깐 보였었던 영상, 첫 번째 영상의 같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학교 공간 곳곳에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게도 복도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은 그런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요즘과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학습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분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오히려 지금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왜 해야 되냐 보시게 되면 단순히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 스스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단순히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 거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 성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성장은 당연합니다. 학생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 학생 성장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학교 현장 교사의 성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은 뭐가 기준이 되느냐? 교육과정이다,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지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건데 이제 제가 보시는 것 중 가운데처럼 공간 디자인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실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이제 선생님 표시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번, 2번 있는데 그 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학습이 가능한 조명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은근한 조명이 아니라 밝은 조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도움을 받는다 이거를 떠나서 선생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교원 지원단에서 있다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별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네,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다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신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이건 선생님만이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학생 의견을 누가 잘 박여낼 수 있냐면 사실은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요지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 자체는 학교 현장의 교사가 훨씬 더 잘 반영한다. 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이분은 아마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진보고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죠. 그 제가 이 선생님 얼마 전에 뵀습니다. 어디서 뵀냐면 원래 진보고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평창고등학교에서 또 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평창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공간을 또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한번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딱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가더라도 이제 학교를 가더라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번엔 또 약간 다른 스타일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학교만의 이게 문제냐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다.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상 학교도 당장 효과를 봤지만 더 큰 거는
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들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원 지원단에도 이런 선생님한테 왜 이거를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창덕 여중인데요. 이 창덕 여중에서 보면 이 국어 선생님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생님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신앙선 수업을 이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생님은 공간혁신 당시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죠? 이 멘트를 보게 되면 나중에 와서 이 공간을 보고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교사를 위한 공간이냐, 어느 시점에 있는 교사를 위한 공간이냐 보면 현재 교사들만이 아니고 미래 교사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겠지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는 나중에 계속 부임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 공간을 새롭게 쓰시는 선생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재구조에 대한 효과성을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네. 그래야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왜 바꿔야 되는지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지 잠깐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학교공간 재구조화라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공간 재구조에 대한 거를 보고서가 좀 지루하실지라도 반드시 여기서 정의를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시고 학교공간 재구조의 의미를 가지시고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참고서를 좀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썼었던 재구조와 관련된 이슈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요 노르웨이의 보고서라든지, 그다음 요건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랑 같이 해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요 안에 보면 우수 사례, 모델, 사용자 참여 대상 동영상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걸 보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건데, 요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런 저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썼었던 학교문의 가치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사례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